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 보면 국가 부채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기사 진짜 많이 보셨죠? 최근 IMF 부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 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제학자의 깐깐한 시선으로 도대체 그 복잡한 통계 뒤에 어떤 진짜 경제학적 진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싹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미디어가 흔히 범하는 통계적 왜곡을 낱낱이 해체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팩트체크의 치명적 오류부터 시작해서 가계부로 보는 순부채, 비기축 통화국 프레임, 스톡과 플로어의 시간차, 그리고 통계 왜곡을 피하는 법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의 치명적 오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글로벌 기관의 보고서 저자가 직접 나서서 자기 자료를 해설해야만 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경제 데이터가 정치판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IMF 보고서가 한국의 순부채가 엄청나게 낮다는 걸 조명했어요. 그런데 한 정치인이 이걸 소셜미디어에 인용하니까 곧바로 주요 언론에서 그걸 반박하는 이른바 팩트체크 기사를 냈단 말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원자료를 쓴 저자가 보기에 그 팩트체크 기사 자체가 완전히 치명적인 사실 오류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가 직접 개입해서 통계적 진실을 바로잡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누구 편을 들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원자료가 미디어를 거치며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 팩트 자체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가계부로 보는 순부채입니다. 저자가 왜 그렇게 답답해했는지 이해하려면 총부채와 순부채의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이걸 우리한테 익숙한 가계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씨는 빚이 1,000만 원인데 모아둔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매달 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합니다. 반면에 B씨는 빚이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데 은행 통장에 현금으로 20억이 꽂혀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해 보이시나요? 빚의 총량만 보면 B씨가 훨씬 커 보이지만 당장 파산할 위기에 처한 건 A씨잖아요. 이게 바로 껍데기뿐인 총부채 말고 자산을 뺀 순부채를 반드시 봐야 하는 완벽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 바로 딱 10%입니다. 이 10%가 현재 대한민국의 순부채 비율이거든요. 맨날 뉴스에서 떠드는 그 어마어마한 국가부채 규모랑은 완전히 한반대는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죠. IMF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국의 총부채 비율이 54%인데요. 사실 이것도 G20 선진국 평균인 119%랑 비교하면 이미 엄청 낮아요. 그런데 순부채 비율을 보면 선진국 평균이 90%인데 우리는 단 1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예외적일 만큼 초건전한 상태라는 뜻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야, 그거 국민연금 적립금 1,600조 원을 통째로 다 빼서 그렇게 낮게 착시가 생기는 거잖아. 자, 여기서 저자가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완벽하게 틀린 설명이라고요. 경제학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순부채를 계산할 때 부채에 딱 상응하는 금융자산만 뺍니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주식 같은 건 아예 안 빼고요. 국내 채권 약 300조, 정부가 들고 있는 외화자산 약 943조,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80조, 이렇게 대응 자산들만 쏙쏙 빼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게 재정 건전성 평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기축 통화국 프레임의 함정입니다. 이 멀쩡한 데이터가 어떻게 자의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불필요한 공포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뉴스나 연구소 자료 보면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주류 경제학계나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달러, 유로, 엔화 등을 쓰는 나라들만 쏙 빼놓고 묶어서 거봐, 한국 부채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 라고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인위적인 통계 프레임이라는 거죠. 언론이 설정한 그 비교 그룹을 한번 볼까요?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싱가포르, 심지어 안도라까지 끼어 있습니다. 임의로 기준을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은 모조리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맛대로 싹둑싹둑 재단하니까 한국 부채 상황이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순부채 비율은 10%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걸까요? 저자는 언론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매력적인 역설의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언론이 한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매일 공격하던 바로 그 이유, 즉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순부채 비율이 10%로 낮게 유지된다는 아주 수학적인 진실 말이죠.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튼튼하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 수학적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엄청난 양의 외환, 즉 달러 창고를 빵빵하게 채워둬야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국채를 찍어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럼 장부에 빚이 쌓이는 만큼 반대쪽엔 똑같이 달러 자산이 쌓이겠죠? 게다가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가 내는 국채 이자보다 환차익으로 버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쟁여둔 외화 자산이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하니까 총부채를 확 깎아 먹으면서 순부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빚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재정이 튼튼해진다니 진짜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수익 창출 구조인 거죠. 네 번째, 스톡과 플로어의 시간 차이입니다. 국가부채 전망치를 해석할 때 흔히 빠지는 또 다른 거대한 논리적 함정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국가부채, 분모는 GDP잖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분자인 국가부채는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누적치, 즉 스톡입니다. 반면에 분모인 GDP는 딱 1년 동안 창출된 부가가치의 흐름, 플로어거든요. 50년치 누적된 스톡을 단 1년치 플로어로 나누는 셈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부채 비율이란 숫자 자체가 커지는 건 그냥 피할 수 없는 수학적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로서 50년 동안 부채를 쌓아온 나라들과 이제 겨우 20년 남짓된 한국의 부채 비율을 단순하게 1대1로 비교하는 건 시간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IMF가 2031년에 한국 부채 비율이 63%까지 오를 거라 전망한 건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 이 스톡과 플로어의 상호작용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마지막 5번째, 통계 왜곡을 피하는 법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경제 뉴스 보실 때 이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렌즈를 어떻게 장착하면 좋을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팩트와 진실은 다릅니다. 부채 비율 숫자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건 수학적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곧바로 국가부도 위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흐름이라는 게 진짜 진실입니다. 수많은 팩트 조각 중에서 하나만 딱 떼어내서 이게 절대적 진실이다 라고 단언하는 건 지적인 게으름을 넘어서 그냥 세상을 왜곡하는 일이죠. 이 보고서의 저자가 아주 뼈 때리는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통계는 마사지하면 물컹해진다. 사람과 통계는 고문하면 없던 일도 실토하게 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기묘한 비교 기준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비관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쥐어짜고 고문하는 언론과 연구소들의 행태에 날리는 아주 통쾌한 경고입니다. 다음번에 국가 부채에 대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마주하게 되시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문당한 통계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수학적 진실을 보고 있는 걸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모두 올바른 경제학적 진실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